자본론입니다. 네, 저는 3권을 중심으로 자본론을 보았습니다. 자, 자본론이 몇 권일까요? 정답이 벌써 다 나와 있어서. 네, 1권은 2권, 2권은 1권, 3권은 2권으로 돼 있어요. 네, 1권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를 해요. 그런데 2권에서는 유통 과정, 금방 강의 들으셨죠? 유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3권에서는 뭘 하냐? 이 생산과 유통을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자본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자, 전체로 본 자본의 운동 과정을 어떻게 이 마르크스가 알 수 있었을까? 자,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때도 혁명을 글을 쓰면서 마르크스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 실패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독일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쫓겨나고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요. 영국이 자본주의의 심장부다라고 아까 강의 들으셨죠. 그곳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은 자료들이 다 올라와요. 통계 자료도 올라오고 이런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도서관에서 마르크스는 20년 동안 이 모든 자료들을 분석해서 무엇 했다? 자본론을 썼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자본의 운동 과정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핵심은 강의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노동의 착취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의 착취가 곧 자본주의를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노동의 착취, 노동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네, 영상 잠깐 보실게요. 공단 생겨서 괜찮았으니까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제 대우자동차,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들어오면서 굉장히 활기가 있었는데 그 GM대우 넘어가면서 이제 회사 빠지고 한 10년 됐나 보네요. 15년 정도 그때 이제 철수하면서 급격히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죠. 동남아의 의류 공장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쉴 새 없이 밤새 재봉틀을 돌리는 이 공장 근로자들 모습 떠오르시나요? 자, 이런 분위기에도 이제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베트남에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환경을 가진 공장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 커피와 맥주를 제공하는 카페는 물론이고 이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요가나 댄스 강좌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호치민에 위치한 한 글로벌 의류 공장인데요. 이 통유리로 된 쾌적한 사무실과 양질의 구내식당, 또 카페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남아 의류 공장 분위기와는 아주 다릅니다. 네, 그동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을 많이 찾았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이런 노동력의 주축이 되던 청년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요즘 아시아 개도국 청년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전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데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넓은 시각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엔 지금 이런 일이 없어? 노동력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노동을 착취하자니 자기들이 돈이 안 남아.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해외로 많이 이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 착취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용만 주면서 나머지를 다 착취해서 어디로 가져가냐? 자본과 계급으로 이윤이 이전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아시는 것처럼 여기 구두를 이 사람이 몇십 개 만들어도 이 사람이 구두를 하나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돈 주고 사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노동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지만 노동보다는 뭘 봐야 되냐면 분배를 봐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가방 명품 가방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제일 비싼 가방 쳤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얼마일까요? 감이 안 와. 네, 78억이래요. 사시겠어요?
자, 그러면 노동하고 일치시키면 이 장인이 100시간 노동을 해서 이 가방을 만들었어. 그럼 이 장인의 노동 가치가 78억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가도 있지만 유통하면서 이 명품 가방을 어떻게 해요? 홍보해야 되죠. 또 어떻게 배송해야 되죠. 여러 가지 광고해야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한 이런 분배 법칙을 봐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배를 통해서 누가 계속 자산을 증식하냐? 자본가가 증식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본가들이 돈이 계속 앉아서 돈이 올라가는 거 주식 막 확인하고 막 해요. 그런데 이렇게 1원 올라갈 때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이전되는 건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신비화시키면서 자본가들은 계속 자기 증식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질문은 자본가의 신비화된 총생산 이윤. 자본가가 얼마나 이윤을 많이 차지해. 그게 다 어떻게 돼 있대요? 우리가 모르게 신비화되어 있대요. 자, 몰랐던 거 좀 알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투자했잖아. 내가 종잣돈 내고 투자했잖아. 그거에 대한 대가야. 그래서 내가 산업이윤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진짜? 아까 우리 영상 보셨던 것처럼 뭐 때문에? 노동 착취로 인한 그 이유는 내가 투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통으로 인해서 내가 가치를 창조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통에서는 가치 창조가 없어요. 계속 가치를 실현할 뿐인데 계속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회전 돌리고 배달하고 이렇게 유통을 자꾸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업 이윤을 내서 내가 자본가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은행에다 돈 넣으면 뭘 주지요? 이자를 줘요. 돈 넣고 돈을 낳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땅을 임대하든지 건물을 임대하면 임대비를 내잖아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비화시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처음부터 공식 나와서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밑에 다 써놨어요. 자, 이 총 상품이 1,000원이에요. 자, 1,000원의 상품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불변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변자본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원가, 기계값, 원재료값, 원가. 이런 원가가 4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변자본이래요. 쉽게 말하면 변하는 자본에서 가변자본이에요. 이거는 임금이에요. 선생님들이 월급 받으시는 그 임금이에요. 2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모자르죠? 네, 400원 모자라요. 400원 뭐 할까요? 잉여가치라는 거예요. 잉여가치가 400원 났어요. 자, 그럼 잉여가치가 뭔데 도대체? 자, 노동자가 일한 거에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지불을 넘어간 금액. 자, 쉽게 말을 하면 이 노동자가 아까 들으셨죠? 18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18시간 근무해서 600원을 받아요. 머리 아프신가요? 18시간 했는데 600원 받으면 막 때려쳐야지. 그때 600원 받아요. 공을 여러 개 붙이세요. 그래서 내가 600원에서 임금으로 받은 게 200원이야.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400원이 잉여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져갈까? 공장주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되세요? 공장주가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잉여가치를 더 크게 해야 될까요? 축소해야 될까요? 네, 자본가는 더 크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아까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분 뜯어내기. 계속 밥 먹는 시간 야금야금 뜯어서 일 못하게 해요. 거기서 계속 12달치 일 시키고 11달치 월급 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일을 시켰어요. 아이들한테 기계가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 기계 돌리는 편에서 엄마가 떠먹여주는 형태로 계속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한 건 기계가 멈추면 안 돼요. 왜요? 좀 있으면 새로운 기계가 나와요. 새로운 기계 나오면 지금 기계는 어떻게 돼요? 구식되죠. 그러니까 뽑아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 회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건물을 사면 기계를 사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마멸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달이 이 기계가 10,000원이면 상품 하나에 100원씩 계속 쪼개가지고 상품값에 불변자본으로 들어가요. 변하지 않는 자본으로 벌써 매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계값은 잉여가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가 관계가 있을까? 노동이에요. 이 기계를 계속 돌리면서 끊임없이 구식이 되기 전에 계속 돌리면서 뭘 뽑아내냐면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연장시키고 주야 교대 근무를 시키면서 계속 돌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노동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많아지면서 한 사람이 그 기계들을 다 관리하도록 하면서 노동의 강도도 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는 잉여가치 나지 않아. 뭐? 오직 살아있는 노동의 착취만 잉여가치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야, 자본가들 뒷대 못 됐네. 엄청 많이 빼가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렇게 한번 신비화를 시켜요. 첫 번째 신비화가 뭐냐면 이 불변자본, 변하지 않는 자본, 원가, 기계값, 이거하고 임금, 이거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딱 퉁쳐서 뭐라고 하냐면 비용 가격. 자, 이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임금, 이거를 그냥 퉁쳐서 원가 상승해서 우리 판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 상승했으니까 오르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걸 자기는 손을 안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그래서 이 비용 가격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상품 가치에서 이 비용 가격이라고 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윤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잉여 가치가 바로 뭐가 돼요?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잉여 가치는 뭐 때문에 났냐면 내가 비용 가격 냈잖아. 그래서 내가 비용 가격 낸 거에서 투자금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노동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노동 얘기 1도 안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 공식에서는 노동하고 전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유통 부분에서 유통은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단지 계속해서 자본을 탈바꿈, 판매와 구매 아까 우리 강의 들으셨잖아요. 요 형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옷을 샀어. 그럼 화폐로 바꿨어. 다시 원재료 사. 또 옷 사고 이렇게 계속 이 판매 형태만, 유통 형태만 계속 도는 것이 바로 유통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품 속에는 이미 여기 보셨잖아요. 이 잉여가치 뭐예요? 이 임금으로 인해서 내가 착취한 월급으로서 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내가 갖고 있었던 돈에 어떻게? 이윤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윤으로 나타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통에서는 이 잉여가치가 상업이윤한테도 나눠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윤이나 상업이윤이나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노동자에서 착취한 그 잉여가치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통에서 계속 이익 나는 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잉여가치, 노동의 잉여가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의 가격은 생산가격 플러스 상업이윤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제가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해서 도매로 옷을 떼왔어요. 그래서 2만원에 사왔어. 조금 제가 좀 내렸어요. 2만원에 사왔어.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10만원에 팔았어.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번 거예요? 유통마진이 바로 이 상업이윤인 거예요. 내가 8만원 그냥 떼다가 팔면서 뭘 했어요? 돈을 벌었어. 이거 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랬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노동자의 착취된 잉여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 담당자의 수입은 온전히 상업이윤에서 나오는 거다. 아까 말한 노동 착취분에서 분배받은 상업이윤에서 나오는 거야. 또 상업이윤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용이 줄면 줄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비용을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회전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회전 시간 단축시키려니까 제일 먼저 발달한 게 교통통신에 개선되었다. 교통통신이 개선되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도로가 철도로 바뀌고 돛담배가 기선으로 바뀌고 지금 1년 걸렸던 게
12주 만에 단축해서 계속 회전을 돌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계속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잉여가치가 붙잖아요. 상업이윤이 붙는 거거든요. 돈이 계속 돈을 돌리고 돈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요즘엔 이거 없을까요? 쿠팡 배달기사 분이에요. 네. 요분들 목숨 걸고 신호 위반 다 해가면서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요. 이 수익, 이 사람들이 한 건 할 때마다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벌까? 이 사람의 노동, 이 유통에 의한 이 노동, 누가 또 나눠 가질까요? 네, 여기 쿠팡, 네, 쿠팡이나 배민이나 그 앱 위에서 가져가겠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앱을 끝내주게 만들었어요. 해보신 분들 없나요? 들었어요, 저도. 배민 앱보다 쿠팡 앱이 훨씬 편하대요. 딱 들어가면 지도가 팍 바로 뜨고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노선까지 딱 나온대요. 이게 어떻게, 뭐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그쵸, 유통. 회전 빨리 돌리려고. 회전 빨리 돌리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무실을 잘 조직해서 분업을 시켜요. 그리고 소규모로 했던 것들을 대규모로. 요즘 편의점도 지금 그 조그만 편의점이 아니라 자꾸 사이즈가 커지더라고요. 이것처럼 계속 규모가 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덜기 때문에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업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식당을 했던 입장에서 자본 회전이 막 돌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야 수익이 더 빨리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은 내가 2명을 고용했어. 근데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는 돈이 돌고 도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생각해서 야, 우리 손님은 너무 많이 오는데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회전 도는 거는 더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평수를 늘려. 저희 가게가 100평이에요. 예, 조그만 식당이 아니라 늘린 이유가 있어요. 이 회전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것처럼 이 유통에서는 이 가치를 창조하진 않아요. 가치를 이제 실현하면서 계속 돈이 돌게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요 유통에서 돈을 벌었어, 가치를 창조했어 라고 신비화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상업 이윤을 늘리는 것이 바로 자본가가 하고 있던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화폐 들으셨잖아요. 화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본주의에서 이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자 낳는 자본이다라고 얘기해요. 화폐는 이자 낳는 자본이야. 무슨 얘기냐면 돈이 돈을 만들어. 이 M은 뭐죠? 머니,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 델타가 있어요. 델타가 뭐냐면 그냥 무한 증식이에요. 증가하는 거야. 돈이 돈을 계속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르크스는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게 이제 물음을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무한 증식하지? 돈이? 자, 우리 은행에 가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뭘 주죠? 네, 이자를 줘요. 그냥 일반 입주금 통장 넣어도 10몇 원씩 10원, 20원 이렇게 줘요. 어찌됐건 줘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 보면 화폐는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자들로 이렇게 불불노동,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노동값이에요. 잉여 생산물, 잉여 가치를 착취해서 화폐로 전환시켜서 사유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알바생이 있어요. 알바생이 10시간, 시간당 10,000원씩 8시간을 근무했어요. 1급을 8만원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8시간 근무하면서 매출은 20만원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눠줘야 돼요? 보너스 줘야 돼? 아니, 근데 이렇게 자본가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나 여기다가 내 투자한 거 있고, 나 전기요금 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노동했다면, 이게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노동자를 줬잖아. 노동자한테 주면서 내가 일을 안 하면서 그 노동자가 받아야 될 것까지 내가 취하는 거라는 형태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취한 돈을 가지고 우리 어디 가요?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일정 기간 돈을 대부에 예치를 해요. 네, 예치를 하면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이자를 줘요. 그 돈을 낳아요. 거기에 노동자 나와요?
안 나와. 몰라. 우리는 몰라. 안 나와. 왜? 모르니까. 그냥 돈을 줬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은행에 가시면 예금계와 대부계가 붙어 있어요. 예금은 예금하는 것이고요. 대부계는 대출을 받는 곳이에요. 자, 이 은행은 어떻게 먹고 살까? 예금과 대출의 차액을 먹고 살아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농담으로 했는데 여기 지금 예금 차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금하고 대출하고 차액이 지금 1.5%? 1.5% 차이 나요. 그러니까 예금이 3%면 대출은 4.5%.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대출은 국민은행 가서 해야 되고 예금은 토스 가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차이 나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고정자산 비용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노동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의 특징이 화폐의 자본의 가치 증식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자고 대부 빌린 돈으로 해서 다시 집을 받는 이자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증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이익을 남는데 네. 근데 여기에는 다 중간 과정이 다 빠져 있죠. 아까 그런 도식들이 다 빠져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돈은요, 이 예금에다 예치하잖아요. 하루마다 불어나요. 내가 잠을 자든 안 자든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꾸 저금통에다 돈을 넣는 거예요. 엄마 줘라. 내가 여기다 놓으면 단돈 10원이라도 붙는다. 그래서 제가 자본을 잃기 전에 밤이든 낮이든 화폐는 계속 증식하고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늘어나기만 하면 괜찮은데 복리식 예금 들어보셨어요? 네. 복리예금은 이자 붙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정기했다 했어요. 하고 싶다. 근데 2일째 되면 1,088원이라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그럼 3일째 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3일째 이자가 아니라 2일째 이 원금에서 다시 이자가 붙어요. 또 그러면 4일째는 또 여기서 또 이자가 붙어. 그래서 계속 이자에 이자 붙고 이자에 이자 붙고 원금에다 이자 붙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복리식으로는 1,030만 원만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 4,533원이라는 이자를 더 얻게 되는 거죠. 자, 금액이 적어서 아쉬우세요? 네, 억 단위로 올려보세요. 금액이 커져요. 근데 이걸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탄생한 해에 1페니를 연간 5%로 복리식으로 이자 넣었잖아? 그러면 지금 얼마일까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네, 2000년이 흘렀어요. 시간 계산, 일할 계산이에요, 이거. 일할 계산 해보세요. 자, 지금쯤 1억 5천만 개의 지구에 넣을 수 있는 순금보다 더 큰 금액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가치가,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조금씩만 넣으니까 잘 모르지. 근데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은 만큼 그 이자에 이자 불어서 쏠쏠해요. 자, 그래서 이자 낳는 자본에서는 자본이 물신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내 돈 가지고 내가 번 거야. 이렇게. 돈이 돈을 낳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지. 그 안에 노동력에 누군가에 대출해가서 거기서 노동해서 또 돈해서 이렇게 갚고 이거는 다 과정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이에요. 좀 따면 또 생기고 내년에 또 생기고 이런 자동 순환으로 네, 자신이 얼마큼 벌고 있다라는 걸 은폐하면서도 사람들한테는 은폐하면서도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자본가의 총생산 이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토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토지는 누굴 걸까요?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에 영속화시키는 토대가 바로 토지 소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이 많았죠. 이것처럼 이 안에서 이 토지를 소유했어? 그러면 그걸 빌려 쓰는 사람, 차지농업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농업자본가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아까 법에서 보셨지만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돈을 줄게 하고 내는 것이 바로 지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대야말로 토지 소유의 경제적으로 가치 증식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꿈이 뭐 되고 싶어 하면 건물주요. 왜? 가만히 있어도 노동 안 해도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 어떤 누군가의 노동으로 정말 피땀이 들어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말을 안 할 텐데 다 은폐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이렇게 희망할 수밖에 없게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농업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땅을 농사 지으러 가시는데 보면 도지를 줘요. 도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도지를 받는 사람이 그럼 진짜로 농작을 할까? 아니에요. 그 사람 농작 못하고 경영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본을 투자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임금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임금 주고 나머지 차액을 또 뽑아서 자기가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친정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베트남 사람들을 트럭에다 가득 싣고 와서 이게 딱 내려놓는대요. 그럼 그들이 가서 다 일하고 시간 되면 다 또 마무리해서 딱 데리고 가고 여기 일 끝나면 또 저기로 가고 이렇게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노동 착취가 안 되니까 값싼 노동, 임금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농업에서 이런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임금이 아주 평상시보다 정상 평균보다 인하한 다음에 그 인하한 그 차익만큼 또 어떻게 내가 지대로 차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친정어머님이 과수원을 도지 주셨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가서 일도 하세요. 그래서 일변하게 되는데 이런 지대의 특징이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비옥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차액지대가 있고 그냥 토지 소유권 자체가 발생하는 절대지대가 있고 또 희소성으로 인해서 건축지지대나 광산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농작물이 잘 자라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죠. 위치도 고속도로 옆이면 조금 더 유통이 편하기 때문에 좋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뭐냐면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기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차액은 노동 착취에서 얻어지는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이처 퍼블릭 혹시 아세요?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당 가격이 비싼 땅 어디일까? 했더니 여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5억 5천만 원. 평당 5억 5천만 원. 네, 5억 5천이라서 네, 임대료도 비싸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야 내가 지금 비싼 땅이니까 임대료 이렇게 많이 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임대료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임대료가 비싼 땅이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 월급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직원들 월급이 어떨까요?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시급에 이렇게 비싼 땅에서 이렇게 가치를 올렸으면 그만큼의 이익 남는 것들은 다 누가 가져간다? 네, 자본 소유가가 가져가고 또 지대 이 땅을 갖고 있는 이 월 2억 6,250만 원을 받는데요. 연 아니고. 네. 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종합이에요. 근대 사회에 3대 계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가,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세 번째는 임금 노동자. 이렇게 세 계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공식이 일어난대요. 어떤 다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예요. 자본과 이자, 그쵸? 토지와 지대,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는 임금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서 뭘 은폐시키냐면 분배에 의한 이윤을 사라져버리게 한다. 우리가 노동 착취해서 이렇게 나눠 가진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게 원래는 노동력의 생산을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이렇게 조건인데 어떻게 됐냐면 사람처럼 인격화가 되었다. 그래서 돈 하나면 여기서 돈 5만 원짜리 들고 가지실래요? 하면 다 안 달려들겠죠, 우리? 네.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로는 택시 기사들인데 요즘 무슨 택시죠? 카카오 택시? 또 그거 말고도 다른 택시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빗대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고 나누는 모습을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일자리 부족이나 주거 문제 같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들을 해결해 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택시 경력 8년의 박대수 씨는 2년 전 출자금을 내고 택시 협동조합 훅택시에 합류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조합원에게 주는 배당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월급날 배당금이 또 50만 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된 걸 n분의 1로 놓는 거죠. 안정적인 일자리와 조합 운영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택시협동조합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출범해 지금은 전국 5개 시에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뛰어납니다. 사주들이 많이 모여짐으로써 가동률이 높아지고 과거에 86명이었던 노동자 수가 176명까지 증가되는 주택 임대업을 하는 또 다른 사회적 경제기업.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보단 저렴한 주거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래되거나 빈 집을 빌려 개조한 뒤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개념을 활용해 비용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800명 넘는 청년들에게 살 곳을 제공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공간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서 사회에 좀 임팩트를 줬다. 과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소규모거나 취약계층 대상이었다면 최근엔 규모도 커지고 성장 기반을 다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지난 10년 새에 14,000여 개로 늘어난 사회적 경제기업의 다양한 도전과 실험이 일자리 문제와 사회 양극화 해결에 대안이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 난 것들을 자본가가 가져가고 나누는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개인들한테 이제 마르크스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어렵지, 귀찮지, 어려운 말 하면 막 듣고 싶지 않지. 근데 진리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학문으로 정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지름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론 하면서 아까 전에 막 공식만 얘기했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에도 우리가 거기를 알려면, 그 은폐된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학문의 지식으로, 정신적인 학문의 지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두렵고 가파른 길이라고 해도 끝까지 올라가 보면 빛나는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마르크스의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